자, 그럼 증세를 보죠. 세금이 높아지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칠까? 사람들은 트럼프의 관세는 수입을 줄이고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 이거 부가세잖아요, 사실. 생각하면서 증세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괴상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자들과 기업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있어요. 돈 안 되고 일 많은 리더 포비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글로벌로 살아갈 수 있는 부자들과 인재들만은 그 설거지를 온전히 해줄 거고 이 지역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버는 돈이 줄어들고 사람이나 기업이나 더욱 아끼려 할 뿐입니다. 자, 횡재세란 게 있죠. 유럽이 작용화된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견제는 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횡재세를 겪었는데 지금 현재 이 횡재세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 횡재세를 걷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소득의 78%가 원유 기업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영국이에요. 투자 공제도 축소되었고. 자, 그러면 이 세금이 늘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선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할인율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가치는 할인율과 ROIC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ROIC, 잠깐만, 내가 이거 앞뒤를 뺐어야 되는데. 요게 더 높아야 돼요, 할인율보다. 잠깐만, 내가 잘못 적었다. 그래서 세금 증대는 해당 산업의 투자 가치를 줄이는 행위, 즉 이 할인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7%고 할인율이 4%라면은 3%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할인율이 5%가 되면 2%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10년물 국채 이자율 5%입니다. 현금에 대한 무위험 이자율을 10년물 국채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3%인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왜 투자합니까? 2%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은 투자를 중단하고 무위험인 국채에 투자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거는 위험을 감수해가지고 3%인데 이건 무위험이네?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상승기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결과, 영국의 결과. 영국이랑 완전 같구나. 영국이거든요. UK. 네. 결과 요거에 관련된 건데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원유 기업의 추가 투자는 그리고 급감했겠죠, 당연히. 원유 추가 시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위기가 슬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 감소는 즉시적이라 영국의 재정 문제의 위험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즉시 지출을 줄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저 횡재세를 바로 폐지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돈이 없겠죠. 무엇보다 투자자 신뢰가 깨졌으니까. 여기는 안 되는 목이야. 여기는 안 되는 입지야. 정부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안 들어오는데 세수 기반은 실시간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딱 지금 한국 꼴 아닙니까? 세수 기반은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어요. 인재와 부자들은 떠나고 있고 글로벌 VC는 한국에 추가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장기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젊은 MZ 청년 세대들이 있구나.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너네가 우리나라 미래야. 어떻게? 니네들이 40%든 60%든 일생에 걸쳐서 꾸준히 세금을 내면서 저기 너네 부모 세대들이니까 부모 세대들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 살아봐. 백억견처럼. 언젠가 니네 자식한테 뜯어먹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를 뜯어먹고 누군가를 뜯어먹고 누군가를 뜯어먹는 아주 훌륭한 나라 경제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니네 인생 걸고. 그게 안 되면 뭐 니네는 죽는 거고. 자, 이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영국 정부는 원유를 수입 증대하면서 다시 원유 투자를 늘리는 아주 돈을 써야 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또 세금 증대로 돌아가고요.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자유도 망가뜨린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래요. 러시아산 석유, 인도 거쳐서 영국에 버전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 수입은 늘렸다고 쳐보자. 하는 소리 뭐예요?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 제한 촉구 제한. 그리고 이렇습니다. 원유 기업들도 계속 횡재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석유업계가 지금 반발하고. 뭐 보면은 이제 스코틀랜드 애들, 이게 사실 영국도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원유 기업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를 지금 잉글랜드가 뜯어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곳을 옮기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금으로 죽어가고 물가로 죽어가는 중입니다. 세금과 물가. 근데 저걸 지출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줄여야 물가도 잡히고 사업도 커지는데 지금 그거 죽인 상태죠. 그래서 다 이민 가서 거기로 월급 받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백만장자들도 이제 지금 현재 나라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 나라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싼 데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세금은 성공했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민 갔고 부자도 이민 갔어요. 즉 무슨 뜻이냐? 세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거쳤어요. 돈이 되니까 더 연장조이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횡재세가 더 거치겠지. 이거 부가세잖아요. 아, 부가세는 이거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그래서 과잉 투자가 되니까 영국은 5년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추가 투자라면 과잉 투자가 되니까 영국은 과잉 투자가 되니까 추가 투자를 줄이고 있고 영국은 5년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금을 증대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거치는구나.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안 해봤을까? 1차 세계대전 때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 법이 엄청난 실패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당장의 정치적, 도덕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지속적인 세금 형평성이라는 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지속성도 저해할 겁니다. 이걸 똑같이 또 한 국가가 있죠. 몽골의 광산세. 광산세 어떻게 되었냐? 아예 그냥 2009년에 폐지를 했는데 폐지하기 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정부 수입이 너무 많이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지속될 거라 했는데 황금알을 까는 거의의 배를 갈랐어야 했죠. 에르데넷 지역의 세금 부담이 106%까지 올라갑니다. 외국 기업들은 사업 허가를 갱신하지 않거나 탐사를 포기하면서 몽골의 탐사 활동량은 감소했습니다. 망할 것 같으니까 횡재세를 폐지합니다. 즉 증세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세금 수익인 바닥을 죽여요. 이건 공통적인 패턴을 가집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제로섬이다가 마이너스섬화되어 정부의 이익을 시장의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세수 기반 자체가 점점 죽어가요. 부자와 엔지니어까지 나라를 떠납니다. 높은 세율로 인해 즉각적인 세수가 증가했죠. 투자 위축과 생산량 감소, 기업들과 이제 부자들의 해외 이전, 세수 기반 자체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감세를 하면은 세수 기반 자체가 확대되느냐? 쉽게 확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격다짐으로 투자를 강제화하는 겁니다. 감세만 했다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을 때 정치적인 압력을 폐지되어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7번째, 이 횡재세는 다 해봤습니다. 정부 지출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이나 외부 충격으로 더욱 강화되는 거죠. 이번에는 환경 인플레이션과 정부가 뿌린 돈 때문에. 자, 한국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왔습니다. 국가주도 계획 성장이 끝나고 한국은 세금을 줄여왔어요. 사실 이건 세금을 이렇게 이 당시에는 높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증세는 시장을 파괴한 이후부터는 통화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 뜻은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는 어땠죠? 고금리와 고세금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글로벌 전체의 흐름입니다. 즉 법인세율은 줄어들었지만 GDP 대비 법인세 부담 규모는 늘어났어요. 이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금을 증대시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높였죠. 아예 그냥 노무현을 이어받았어요. 이건 법인세가 세수를 차지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뜻과 법인세 자체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부담률 4.3%. 역대 정권 중 가장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른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저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데요. 전체적인 그릇이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데요.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할 때 만약 얘가 국가 GDP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사실성이 없다. 10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렇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봐. 그게 무한히 증가한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에 있는 기업의 GDP가 국가 GDP를 넘어서게 되잖아. 그건 존재할 수가 없지. 똑같습니다. GDP보다 세금이 증대할 수 없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세금이 GDP랑 똑같아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을 뜯어먹어야지. 그럼 또 이제 시장이 세수 기반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미 현재 상속세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에는 상속세란 건 가족 단위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하는 가족 단위 경제잖아요. 이게 파괴가 되죠. 자, 그래서 GDP 성장률은 줄어드는데 부담률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성장 기대치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증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정확하겠죠. 사실 이미 정설이고 기재부 해체하려는 이유도 이겁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해온 것이다.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모두 똑같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 세금을 줄이면 세금이 장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오히려 이걸 주장하는 건 좌파들 시장 경제를 부수고 기업을 노조가 장악해야 된다는 생디칼리니스트들, 무의도식의 배극견들이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예상을 방해하다가 이제 기재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로 옮기려고 할까요? 그냥 공산주의자니까. 지네들이 한창 방해하다가 공산주의자식으로 예산 정책 기능 떼어내고 이런 것들 다 없애려고 하니까. 표는 쪽수예요. 정치예요, 정치. 증세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자체를 부수는 겁니다. 감세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전쟁 때마다 뭘 하냐면 정부 사업을 하죠. 군수 사업이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증세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간 시장이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돈을 뿌리면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그렇지. 그럼 우리 전쟁 한 번만 하면 GDP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겠군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될 테니까 실질 임금이 하락을 하죠. 재건이 반복되는 건 폭격을 받지 않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민간 시장의 세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울 거냐, 배를 가를 거냐가 여기서 나와요. 결론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수록 장기적으로 시장 기반이 확대되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건 각국의 법인세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법인세 수가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소득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증세는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우선 원자재 기업 같은 저부가가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부어치킨 같은 치킨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철강 산업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죠. 중국의 무한한 후판 산업에 조선업은 한국 철강보다는 중국 후판을 사용합니다. 이게 저이 기업이 증세와 인플레이션 시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싸고 좋은 건 한때입니다. 만약 철강 기업이 조선업이랑 한 몸이었으면 차라리 이게 더 낫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최대한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어렵죠. 정작 현대제철조차도 미국으로 갔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관세는 물가를 높인다는 걸 수긍하면서 증세는 물가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관세보다 훨씬 더 파생 효과가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1% 올렸을 때 3%가 올라갑니다. 근데 간접 효과가 있죠. 각 기업의 세금 증가율을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 정가를 하면 약 4.25%가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만 계산해도 이래요.
근데 세상사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더 요구가 되고 이건 다시 인건비 상승, 비용 상승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오르죠. 결국 몇몇 기업은 부도가 나고 공급 부족으로 더욱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제는 3%를 올리고 투자 공제도 대다수 없애버렸죠. 1% 올랐는데 이 정도면 세금으로만 계산해도 이 정도인데 3% 올랐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 플러스 최저임금 빡 올렸죠? 투자 공개 없었죠. 이런 구조가 됩니다. 위의 것은 불확실성 증가의 예시 중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외에 어떤 이유로 가격이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만 엄청날 수 있어요. 근데 투자를 안 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왔네? 근데 이때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다시 금리가 높아지니까 국채가 발행이 되겠죠? 근데 그 국채가 5%네? 잠깐만. 이 위험한 시기에 왜 내가 무위험 이자율을 버리고 사업을 해야 되지? 정부 국채를 사야지. 그 돈을 모아서 정부 국채를 사는 게 훨씬 이익이겠죠. 그리고 더욱더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잘리고 수요가 없어져 버리고 기업이 먼저 죽느냐 사람이 먼저 해고당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시 디플레이션 되고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기반이 먼저 파괴되고 난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건 막대한 정치적 자살이 되는 겁니다. 증세 시 통화 승수의 감소, 거래가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통화량을 증대시킵니다. 증세를 시킨 이유는 이걸 위해서 하겠다고 이데올로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은 거래가 감소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이 파괴되면서 공급 부족이 됩니다. 물가 상승이 되죠. 기업은 현금 보유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뭐 기업 유보금을 없애니 뭐니 거기 세금은 이중 세금을 매기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은행 예금은 증가하지만 대출 수요는 감소합니다. 은행 대출 위협이 되고요.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화폐 유통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면 다시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케인즈니언들이 전부 만든 이 짓거리, 시카고 학파를 이겨내고 만든 이 짓거리, 심지어 그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조차도 시카고 학파들은 반대했는데, 그래서 통화 승수 감소,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 이 구조는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 됩니다. 통화 승수는 감소되었다. 통화량은 증가했다. 돈은 뿌렸는데 통화 승수는 감소했다. 이거 좀 구분이 잘 했다. 본원 통화량은 증가했는데 통화 승수는 감소했다. 이 뜻은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처럼 한계점에 도달하면 추가 투자가 중단되고 공황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그 물자는 필요하죠. 수요는 살아있어요. 돈은 뿌려놨으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비싸질수록 최종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고 기업은 하다못해 수직 통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슈링크플레이션, 양을 조절하거나 외국 공급처를 찾게 됩니다. 세수 기반은 계속 무너집니다. 보통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거죠. 왜 유럽과 일본이 세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기보다 부가세를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법인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만들어요. 개인 소득세를 올리면 아예 세수 기반 자체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성으로 만들 때 딱 10%만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한 번만 거둘게. 사실 자신들도 낮추는 것이 더 세수가 나온다는 걸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이고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세수 저항이 적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세수 기반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자, EU의 개인 소득세율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법인세율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판매세율은 어때요? 계속 올라와요. 이게 관세 대신 매긴 거라서. 참 그러고 보면 관세 대신 부가세 저렇게 매겨놓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세상은 참 대충 돌아간다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저거 겨냥했거든요. 부가세 저거 사실 관세다. 소득세를 올리면 파생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심해요.
근데 심지어 노동자의 대우도 안 좋아지고 기업의 추가 투자를 중지해버리면 더욱 물건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서 공황이 납니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파괴돼요. 그렇다고 0이 되지는 않지만 이 경우 경제 시스템 자체가 파괴됩니다. 물가만 올라가고. 그래서 부가세는 거래가 얼마든 딱 한 번만 물건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이후에 멍청한 짓은 뭐냐면 환경 키우겠다고 원유 기업이랑 에너지 공급을 줄여버리고 화석 에너지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한국의 10억 초과 소득세율 45%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유럽 3국보다 넘어섰다. 그 월스트리트 에서 돈 좀 많이 버신 분들이 한 32층 정도 돼서 좋은 나라 찾아서 거기에 있자 하면서 고르는 곳이 스위스에 갈까 노르웨이에 갈까 하거든요. 돈 좀 많아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저 정도로 버는 건 글로벌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돈 있으면은 세금이 더 높네? 그럼 굳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세수 기반이 파괴되면 정부 입장에서 매우 불만이에요. 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통화량 증가죠. 본원 통화량 증가, 통화 승수는 감소했는데 거래는 줄었는데 통화량은 증가한 겁니다. 통화 승수가 떨어진다면 본원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수요는 살아있는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공급이 증가하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한국의 법인세율 이렇게 쭉 떨어져 왔는데 문재인이 팍 튀었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플레이션은 요 정도로 높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캐나다 보죠. 캐나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이게 전쟁 끝나고 복구하던 시기들 나라들이라서 이런 영향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독일을 볼게요. 독일 인플레이션.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환경 인플레이션, 원유 에너지 부족으로 떨어진 거고,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떨어뜨렸고, 이거 터뜨려지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자, 독일은 90년대에 높았잖아요. 이때는 에너지 위기 없었는데. 프랑스 법인세율. 이것도 80년대부터 있거든요. 80년대 딱 하다가 97년 올릴 때겠어요. 한창. 97년 올릴 때. 요때는 얘네들이 버텼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무너집니다. 세수 기반이. 미국의 법인세율과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여기에 반발할 수 있어요. 1950년대, 70년대 미국은 뭘로 설명할 건데 미국은 법인세율도 개인소득세율도 그 시기에 엄청 높았는데 초반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줄었잖아. 브레튼 우드 체제가 언제부터였죠? 1947년부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었어요. 두 번째, 마샬 플랜이 언제부터였지? 1948년부터. 기축통화국이 되고 그 돈을 어디다 뿌려요? 유럽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CPI는 사실 M2 통화량이랑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CPI는 M2 통화량이랑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 많은 통화량이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통화 승수가 증대되거나 아니면 M2 통화량이 증대되거나. 워싱턴 컨센서스가 괜히 세금 낮고 지출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물가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납니다. 1950년대 미국 정부 부채가 줄어들면서 전쟁도 끝났는데 굳이 고세금을 줄일 필요도 없었고, 고세금을 늘릴 필요도 없었고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전까지 굳이 정부 돈을 집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증세는 공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원유 기업에 대한 증세가 인플레이션을 부른 것처럼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 기반이 줄어들어서 국가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이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번외편입니다. 저는 지금 케인즈니언인 척 하는 것들 대다수가 케인즈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여깁니다. 진짜 케인즈는요, 불황 시에만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생산적 정부 투자를 중시해요. 인프라와 교육 이런데. 완전 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재정 건전성을 이후에는 회복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 영국 정부가 이렇게 했다 하는 영국의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억제, 실물 투자 촉진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을 최대한 회피하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밀턴 프리드먼도 부동산은 차라리 정부가 돈 잡아가지고 임대해버려야 된다. 공공임대해버려야 된다. 이거 공공임대 자체가 밀턴 프리드먼한테 나온 그 아이디어예요. 뭐? 근데 그 공공임대를 해야 되는데 클링턴은 공짜로 집 사게 해주자.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게 해주자. 그거 하다가 서브프라임 난 겁니다. 제3의 길 가다가. 가짜 케인즈들이 뭐 하냐면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증세를 시키고요. 통화를 완화시키고 비생산성인 자산으로 자금을 유입합니다. 관광자원이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고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케인즈는 통화정책을 보조적인 역할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출과 같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진짜와 가짜가 다른 점이 뭐냐? 증세보다는 생산적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건 목적으로 진짜가고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게 진짜고요.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 긴축으로 전환합니다. 호경기 때 돈을 아껴요. 사람들이 케인즈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점은 가치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케인즈에게서 왔고 케인즈 역시 투자를 했던 사람이란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케인즈 이름 파는 사람들 보면 사실 시체로 케인즈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재정부채를 극복하는 데 노력한 애국자이면서 재정균형론자에 가까워요. 즉 돈 아끼는 사람이라고요. 투자의 한계 효율이 낮아지면 화폐에 대한 유동성 선호가 늘어난다. 생산 투자의 매력이 없어지면 돈이 그냥 일반적인 국채 투자 같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존이 가능합니다. 뭐? 케인즈 방식과 프리드먼 방식은 공존이 가능해요. 정부 쪽으로 주로 들어가고 시장 쪽으로 주로 들어가거든요. 불황시 생산적인 정부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보통 방산과 주택을 자극합니다. 완전 고용 달성 후 재정 균형을 하는 거. 이걸 안 해요. 제3에게 좌파 것들은 이걸 안 해요. 그리고 투기 억제 실물 투자를 촉진을 하고 프리드먼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신뢰로 가고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조정하는 투기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거 똑같습니다. 공통점 생산적 경제활동, 장기적 균형 추구, 투기적 법을 경계하고 시장 왜곡 반대하고. 근데 지금 뭐 이 양쪽의 단점만 합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항시 정부 재정 투자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요. 본원 통화량 등 증대.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하니까 외국의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가 증대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는데 생산적으로 돈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만 나오고 그게 부동산 버블로 되고 점점 세수 기반은 없어지는 거죠. 애초에 이거 자체가 케인즈가 하는 건 단기적인 조치고요. 세금을 낮추는 건 장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하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에 초기 지원을 하고 세금을 낮추는 건 거시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케인즈라고 본 건 뭘까? 재정균형은 개에게나 준 것 같은 뉴케인즈니언이라고 하면서 MMT 폴 크로그만 국가부채 무역론 이거 모두 정치적인 겁니다. 케인즈 자체가 전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도 1차, 2차 세계대전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 나라가 빚을 띠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 정부 돈 써요. 쓰레기입니다. 이재명이 떠드는 케인즈니언 승수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가부채 무역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냥 어디에도 없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입니다. 저 MMT 주의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를 지지합니다. 케인즈의 이름으로 지출 확대 정당화, 프리턴 프리드맨의 이름으로 시장 자유 주장하면서 통화량만 증대시켜서 둘의 단점만 짬뽕한 게 지금 상태입니다. 2008년 이후 지금. 사실상 유럽식 3인주의가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이 구조를 따라요. 증세 상환, 통화 승수가 감소되죠. 본원 통화량은 증대하고. 그래서 생산 투자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은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전부 부동산으로 가죠. 안전해 보이는 실무 자산. 그리고 통화 승수 감소는 일자리 감소. 정부는 본원 통화를 또 증대시킵니다. 왜? 세수 기반이 망가졌으니까.
부동산을 몰리는 이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담보가치가 인정이 되죠. 여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 상수가 증대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이죠. 토지는 늘릴 수 없고요. 세금은 양도시에만 부과하니까 세금도 평소에는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랑 양도세 수입이 증가하니까 윈이에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 효과 나오고 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네.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를 좀 증대시키고 싶어요. 관광에 집중하고 지방 관광을 늘립니다. 부동산이 증대하죠. 그래서 문가를 향상하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관광 자원 집중. 그리고 나머지는 돈 뿌리는 거. 왜? 이건 양으로 때려박을 수 있으니까. 이게 199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온 건설붐의 배경이자 3차 서비스업과 결합하니 답도 없어요.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도 둘 다 부동산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고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안 하죠. 왜? 사회주의자들 금융화는 반대를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죽을 뿐. MZ 여러분들 잘 죽으십시오. 라는 상태가 될 뿐. 이게 X86 세대들이 30년 중산층 만들기 배경과 함께 이어진 형태입니다. 금융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이랬어요. 현재 포퓰리즘은 케인즈와 신자유주의 단점만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도 이어져 왔고 모두 부동산이 폭등했고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요. 복지증대 플러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꼬라지가 난다. 자유무역을 죽이던가 복지를 죽이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도 돈을 푸는데 외국 자본이 와서 부동산에 돈을 빵빵 때리는 구조가 되고 지금 현재 외국 자본 외투사들이 전부 빌라, 오피스텔 임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방탕한 정부라도 최소한의 세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세수 균형을 안 맞추면 이 나라 돈은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어진다가 돼버려요. 세금을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은퇴할 때 달러 가치 유지해야 된다 이 말 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세금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성세대가 돈을 뿌렸지만 저 정부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금을 높이는데 법인세를 건드려 인플레이션이 나거나 아니면 부자와 일 잘하는 사람을 건드려 투자 감소, 소비 감소 그리고 해당 통화량을 해결할 생산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요. 인도에서 부자들이 보통 원래 종교인 계열이나 이쪽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록 특정으로 두 가지를 하죠. 금을 사는 것과 그리고 채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채식은 먹을만 한데 물론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먹을만 한데 부자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고기는 위생이 대단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고기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고기 가격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고기 퀄리티가 좋아지는 겁니다. 오마카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퍼지면 전체적인 시장의 질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배급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아예 돈을 안 벌고 자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 정부 돈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부동산이나 도박장으로 갔든 물가를 자극했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단지 저 물가의 CPI, 소비자 물가에는 주택가격이 안 들어가죠.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의 임금과도 비교되지도 않고요. 일반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보는 통화량도 증가하고 통화 승수도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으로 화폐 가치 하락, 해칭 경향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번영을 이루는 것은 양동이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자신을 들어올리려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악덕은 축복의 불평등한 분배이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미덕은 비참함의 평등한 분배이다. 우리의 관점과 사회주의의 관점의 차이는 사다리와 줄서기의 차이다. 우리는 사다리를 택한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올라가게 하자. 그들은 줄서기를 택한다. 즉 생산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냐 실질 경제 성장이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줄서기.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열심히 잘 부양하여서 30년이든 50년이든 뜯어먹으면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든 손자 세대든 30년이나 50년 정도 뜯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나 몰랐는데 중국은 연금 탈퇴가 가능하대? 한국은 연금 탈퇴가 불가능해. 우리는 중국보다 자유가 없는 독립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켈빈 클리지만큼 생산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드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합법적인 강도짓이다.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그 세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돈을 내지만 인플레이션에 막는 생산성은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반복하지만 일을 한다는 건 결국 아무리 불만이어도 사회와 이웃에 봉사하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질투가 있을지언정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회주의는 무의도식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비참함의 인간을 절박하면서 굴려내려고 하고, 자본주의는 비판적 위급함을 경고합니다. 즉 이데올로기를 약속한 게 아니라 이거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을 욕망으로 굴리려고 합니다. 낭만주의 추구하면 항상 현실에 부딪혀서 비참하게 돼요.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불가능을 약속합니다. 정확히는 그 기능이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잘 먹혀요. 자, 긴 글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세수는 단기적으로 많이 거치고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파괴되어 적게 거칩니다. 즉 매우 나쁜 인플레이션, 성장 없는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생산성으로 누구와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입니다.